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르면 이달 말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무기력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는 퍼버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이자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영두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과 야권 통합 등 당 현안에 대한 입장과 청와대 인사, 백신 수급 등 전국 이슈 관련 평가와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거론했는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먼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잘 지켜내고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힘듭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시장의 역할이라면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쟁점이던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생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반박했습니다. 코로나도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지만 원래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 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100년 만에 맞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노인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성토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해서 상향 조정하는 등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한편 대정부 질문 도중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으로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야 모두 외교부의 대응이 무기력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류 관련 공론화가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연설을 하나 빼놓고는 일본이 부대 행사 4번을 하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K방역 홍보 하나만 했습니다. 올해는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관련 TF 구성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주변국과의 공조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 방안에는 그 사법적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야는 또 정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적합한 절차를 따르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의 과학적 근거 제시 등 여러 조건이 충족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선 분명히 반대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안 보고에선 백신 외교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K방역 홍보에만 치중하다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을 따져 물었고 백신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K방역이 잘 됐다고 자가 발전식으로 홍보하는 잔치만 벌이고 나서는 지금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을 주문하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는 자제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총 인구의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확진자 수가 한 11만 정도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신 수급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 장관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의 지도부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유이동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오늘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새 후보들은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홍 후보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을, 송 후보는 인천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력 있는 정당을, 우 후보는 민생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당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단결과 혁신,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을 열고 28일부터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2일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는 오늘 유이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앞서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의원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유 의원은 인물 쇄신을 통해 세대 지역 가치를 확장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 상징의 교체를 통해서 변화와 쇄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차기 대선의 지역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영남당 논란이 다시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강원도 출신의 권성동, 충남의 김태흠, 경기 유이동 의원 등 비영남권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전국적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은 부산 경남은 대선 때마다 표심이 바뀌는 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며 이 지역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모레 공고를 거쳐 이르면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급등과 맞물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최초 1회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했고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은 해당 주택을 양도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엔 과세의 표준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3억 원 초과가 가장 높은 현행 4개 구간을 12억 원 초과까지로 높여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세율도 추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 실소유자 등 부동산 규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청소 경비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2019년 8월 60대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고 기온이 34.6도로 치솟는 무더위 속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한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더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휴게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인당 1제곱미터, 최소 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휴게시설과 관리 공간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산정 시 용적률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휴게실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사업을 국가 차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생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개혁 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또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계 있는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장애인의 날인 오늘 장애인 차별 철폐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돌봄을 덜어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29명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적 돌봄 체계 붕괴로 가족에게 전가되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고 일상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조건부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점검할 긴급 원내 점검단을 설치하고 확인된 백신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난해 이미 4차례 추경을 편성한 점과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소급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단행된 개각에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후보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 2억 원 이상의 차액을 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를 2억 8,300만 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5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며 김 부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부의장의 국민과 야당 의원을 무시한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홍남기 총리대행에게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사이 신났네 신났어라고 말했으며 당시 의장석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야권 재편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으로 야권이 이제 결집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 기자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의 세력을 흡수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새롭게 만든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3지대라는 말에 꺼리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예시로 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고 또 의석도 없었지만 대선 직전 중도지향 정치 세력인 앙마르슈를 창당해서 기존의 두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을 흡수해 다수당을 구성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앙마르슈는 프랑스 대선을 앞둔 1년 전 2016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와 좌파 인사를 한데 모아서 중도 자유주의 성향으로 만든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네. 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새로운 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1시간가량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윤 전 총장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야권 재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이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앞서는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 사흘간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 눈에 띄는 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와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야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 이외에 눈에 띄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또는 정세균이냐 이런 선택지가 많아서 응답이 네. 분산됐지만 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 응답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아직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보단 윤석열로 대표되는 정권 심판 성향에 더 반응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없다,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 출입구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제시하고 또 윤석열 영입에 초점을 맞추는 국민의힘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과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이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따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고서 정치권 인사와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노동이나 안보와 같은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팀장으로 참여를 했던 만큼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라도 국민의힘에 곧바로 입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향후 새 지도부가 꾸려져야 그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당히 센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뱉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이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와 작당을 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권한대행을 향해서 4.7 재보선부터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작당을 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퇴임사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복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도 주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전 비대위원장 이런 강경 발언 주호영 흔들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주대행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합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주대행을 비판한 것으로 보는데요. 김 전 위원장 합당 움직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강론을 강조하기도 했죠.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는 말했지만 윤 전 총장이 본격 등판하면 킹메이커로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제1야당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대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작당을 했다는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오해라면서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혹감 속에 마크롱 모델은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0월과 11월 전까지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국적인 정당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가 조직을 장악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당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이 야권 재편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야권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결집을 한다면 윤 전 총장은 범야권 통합 신당으로 들어오거나 무소속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통합 신당에 들어와서 경선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 향후 대선 전략을 짜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다음 달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야권 대선 주도권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게 정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부동산 정책, 헤어진 연인입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기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부동산 문제죠. 정부 여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오늘 헤어진 연인을 비유하면서 공박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26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하시지만 헤어진 연인한테 뒤늦게 질척거린다고 한들 그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진 자신에게 질척거린다고 표현은 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보완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는 건 헤어진 연인에게 질척거리는 것과 같다는 야당 의원과 그래도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국민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고 맞받은 여당 의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민주당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헤어진 연인을 질척거리게 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할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성공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오리밭대 윤스테입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여전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흙탕물과 오리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대선 주자로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한 목소리로 윤스테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표현대로 별로라면 안철수 대표는 뭐 때문에 입당하라고 했습니까? 혼자서 복불장군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마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별로라면 안철수 대표가 왜 입당하려고 했겠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에게 이렇게 반문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장제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단 말은 단언컨대 이간질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중도 보수의 총본산인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권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오리밭에 가지 말라는 김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 윤스테이를 해야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과연 윤 전 총장은 어느 쪽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지도부 선출 준비에 들어가면서 새판 짜기가 한창입니다.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당권 경쟁에 돌입한 민주당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또 한 번 개파 논쟁이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내 현안과 정치 관련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위원님. 네. 친문 핵심으로 거론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새 후보 간 개파 논쟁이 더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가 나는 개파 찬스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나머지 두 후보와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굳이 현 시점에서 개파 소환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내에 개파라고 불리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현재 당내에서는 개파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옅어진 상황이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굳이 개파라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주제를 소환해서 생산적인 토의나 선의의 경쟁보다 비본질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가급적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우리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비전적인 부분에서 논쟁이 있고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파가 소환돼서 개파와 관련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의 변심이 민주당에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남녀불문 모병제 제안도 나왔고요. 또 민주당 초선 남성 의원들은 군 가산점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또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2030 표심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에 초점을 맞춰서 특정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특히 군가산점제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병제로의 전환 같은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대남 혹은 이대녀 이런 방식으로 호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이대남의 표심을 잡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논쟁이나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비춰질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지금 상황에선 사실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고 청년들의 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산적인 답을 내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된 제도에만 국한돼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인사에서 김호란 교수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현재 야당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고 또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컨트롤 타워에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방역기획관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질병관리청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방역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정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역기획관의 새로운 임명과 동시에 또 한국 방역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것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사람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과 야권 통합 논의로 분주한 상황인데요. 최근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초선의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권 경쟁과 야권 재편 방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초선이자 원내 대변인이신 최영두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체 의원의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또 이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참 원내대표 제가 1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굉장히 힘든 자리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무슨 여야가 동등한 대화가 되고 파트너십 같은 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이렇게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서 이 절대 반지를 낀 것처럼 무소불위로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로 상당히 민심이 뚜렷한 어떤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그 심상치 않아요. 그냥 오만과 독선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많은데 근데 이걸 이제 맞서야 되는 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오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잘해야 될 차례다. 이제는 좀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고 보여줘야 할 차례다 그러는데 여당이 여전히 180석이거든요. 지금 네.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109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하고 시의장 만날 때 시의장이 그냥 아주 대단한 위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쉽지 않은데 새로운 우리 원내대표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 여전히 180석 절대반지를 과신하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와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기대는 높고 또 이제 의원들도 이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원내대표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클 텐데 상당히 어려운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보자면은 원내대표가 옛날에 이제 원내총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휘비라 그래요. WHIP 써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 의원들을 막 이끌고 나가면서 어떤 의원들한테 독려하고 또 어떤 의원들한테는 좀 매운 채찍질도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대담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섬세해야 되고 또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유권자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마 유권 세상에 가장 힘들고 마음을 예측하기 힘든 사람들이 의원들이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런 힘든 자리인데 네 분이 모두 다 특징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단점이다보다는 장점이 많으신 분들인데 누가 되더라도 참 이끌어 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뒤에는 또 전당대회와 야권 통합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세대 교체론도 나오고 있고 초선 역할론도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당내 초선들의 생각과 또 분위기 또 세대 교체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초선들을 지금 사실 우리뿐 아니라 여당에도 초선이 많습니다. 여당 초선들은 한 말씀 하셨다가 이제 친문 핵심 당원들이죠. 이분들의 극렬한 반발 때문에 지금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국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초선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있고 하지만 초선들은 지난 1년은 이제 배우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에 처음 와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입법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또 어떻게 토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1년간은 조금 말하기보다 듣는 과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나서야 될 시기고 특히 이제 우리 초선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국회 국회 5분 연설이죠. 5분 연설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것을 각광을 받았던 유린숙 의원 또 여공 출신 변호사로 인생 승리를 몸으로 보여준 또 우리 김미애 의원 또 검찰 출신으로 검사 외전인가요 쓰고 아주 굉장히 호감형으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김웅 의원 여러 초선들이 많습니다. 정책 능력 거의 싱크탱크 원장 하셨던 또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도 있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거든요. 여성 대변인 의원들 보면 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해서 이런 분들이 최근에 좀 더 역할론을 하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차례다고 해서 정책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당장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초선은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여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의원 전체를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대표랑은 좀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선들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사람은 없는데 없을 겁니다. 그건 없는데 당장 이번 주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신 네 분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자. 네.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네.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는 지금 뭐 김웅 의원이 이제 금명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외국에도 그렇고요. 마크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한번 뭐 정말 초선보다 더 짧은 경력으로 프랑스 정치를 혁신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많은 초선들이 지금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당대회에선 당내 기반이 중요할 텐데 초선 의원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죠. 불리한데 그래도 국회의원인 만큼 자신들이 했던 꿈과 포부 또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큰 체육관에서 이제 그 지역 당원들과 만납니다. 거기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런 게 많고 해서 상당히 조직이 중요했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체육관에서 이렇게 전국 순회 연설회라든가 또 그런 투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회의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누가 뚜렷한 대안과 메시지 그리고 이미지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에 보면은 우리 당대표 경선에서 이렇게 새로운 돌풍 그리고 당원들이 아무래도 당원들하고 국민들하고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당원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책임의식이 높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네. 벌써 초선 의원 몇 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돌풍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초선들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선거가 다이내믹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통합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에 대해서 이제 의결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내 이견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합당 시기나 방식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의원들은 지난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당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을 하자. 그러니까 물론 의원총회가 수임 기구는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 당원으로서 또 국회에 있는 대표적 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그런 의지를 보여줬죠. 국민의당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도 이제 여러 개 지역에 지부들이 있고 시도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네.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통합의 의지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그래서 그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당도 지난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싸웠던 지역적 또 기반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따라서는 지금 이대로 정당 통합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새로운 결이라든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오갈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표심으로 보여줬던 바 또 야권이 통합을 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이런 시구가 그런 열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각 두 당의 당원들 그리고 두 당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큰 결심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전국 현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이제 그 여당에 요구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윤호중 이제 원내 대표가 법사위원장 측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가면서 현재 이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는데 이 자리에 지금 또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 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야당도 더 잘해야 되고 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라는 이제 국민들의 강력한 경종이 있었겠는데 지난 선거의 주제는 배신과 위선에 대한 즉 집권당이죠. 위정자와 집권당에 대한 배신의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고 크게 보자면은 저는 민주당 여당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데한 국민들의 경고에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전월세 3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더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민주당의 그 대표적 발의했던 의원은 전월세 차곡차곡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월세를 185만 원씩이나 받아 챙겼습니다. 꼬박꼬박. 그런 위선과 배신을 하면서 그런데 이 주택시장에서 부작용이 날 거라고 우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걱정을 지난 8월에 굉장히 그 국회를 통해서 국회 국토위라든가 또 기재위 또 그 법사위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대안도 내놓았는데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안겨줬고 여당의 대패로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교훈을 배워야 될 텐데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독선, 독주, 오만이 아니라 협치와 경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있는 국회 협치 원칙이란 것은 사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일 시기에 이제 국회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협치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벌써 30년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우리 당도 지금 민주당 비슷하게 전부 합치면은 우호적인 어떤 의석까지 합치면 한 180석, 170석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도 근데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배분을 했고 또 상임위원장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의 교훈을 민주당이 냉정하게 깨닫는다면은 다시 한번 협치의 전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백신의 실패, 백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백신 접종의 혜택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 도대체 경제가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지 외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바로 그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사실 야당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했더라면은 적어도 이런 고통은 좀 덜었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당부컨대 여당은 이번에 국민이 선거로서 심판한 내용들을 좀 잘해서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야가 이루어왔던 협치의 전통 원칙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일찍이 주요 국가들과 백신 수합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백신 수합이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전에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환이 부족했을 때 미국하고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제 통화 가치가 있는 미국 달러 가치로 우리는 달러가 없는데 한국의 원화를 이렇게 맞바꿔 주겠다. 굉장한 보증을 해준 것이죠. 그게 통화 수합이었는데 제가 이제 특파원 할 때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 백신 수합을 내놨는데 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백신 수합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의 사례가 지난 1월 달에 대만은 정말 K방역 못지않게 T방역을 정말 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굉장히 활발하게 구했습니다. 근데 대만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일에서 우리한테 자동차 반도체를 좀 달라고 요청해 왔다. 우린 줄 것이다. 대신에 우린 독일이 백신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게 수합이죠. 바꾸는 겁니다. 필요한 물품끼리 반도체와 백신, 또 주사기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우리 한미 FTA에 이런 의료 간의 협력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미일 의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 아니냐.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백신에 많이 뒤처져 있다. 동맹 좋다는 게 뭐냐? 백신 동맹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렇게 힘을 합치면 우리 과학도 있고 자원도 있기 때문에 또 돈도 있기 때문에 백신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도 나눠 쓰고 전 세계에 좀 이렇게 나눠주자. 그래서 이 동맹이 세계의 그 안전과 이런 그 재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범적 동맹의
보여주자 이런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고 또 대만과 독일의 사례 또 우리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우리 주사기가 한때 지금 뭐 좀 부작용이 나서 말이 있습니다만 주사기가 좋다 그래서 이 주사기를 줄 테니 백신을 좀 줄 수 있냐. 미국은 이제 백신이 일정 부분 남아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것은 보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놨다고 해서 그걸 그냥 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슈퍼 콜드 체인이라고 해서 한국 같은 이런 그 수급이 가능한 그런 냉동 보관이 가능한 조건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나라 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을 이전에 메릴랜드 주에 또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전 세계 또 우리 동맹국끼리 좀 활발히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당권 경쟁과 야권 통합 그리고 백신 수급 등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피부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